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친문 좌장도 아웃입니다. 민주당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원내 친문계 좌장인 홍영표 의원도 오늘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잠시 뒤 국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전해철, 이인영 의원 등 또 다른 중진들의 공천 결과에 따라 친문계의 집단 행동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지켜만 보는 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친문 핵심 인사들의 연이은 공천 낙마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향후 사태 진전에 따라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질 것 같으니까입니다. 민주당 공천 분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강경 대응 기조를 고수하자 야권 일각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어제 탈당 의원들에 대해 질 것 같아 경기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서 비명계를 더욱 자극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미지근한 물갈이.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총선 후보 2차 경선에서 영남의 전복민, 이주환, 김용판 등 현역 의원 3명이 탈락해 지금까지의 현역 불패 기조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영남 지역 5 현역들이 여럿 경선에서 승리해 인적 쇄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오늘 복귀문 닫힌다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데드라인이 오늘 밤 12시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시한 내 복귀할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힌 탓인지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숫자가 미미해 현장의 의료대란은 여전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역대 세계 최저 출산율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꼴찌 수준인데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경쟁력이 부족해서 제외됐나요? 그건 아닙니다.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은데 컷오프된 이유가 뭡니까? 묵묵부답. 오늘 민주당 전략공천위의 공천 결과 발표 장면입니다. 문제의 컷오프 대상자는 원내 친문계의 좌장으로 그동안 공천 반발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홍영표 의원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 이어서 홍 의원까지 이재명 대표의 친명 주류가 구주류인 친문계를 거의 벼랑 끝으로 모는 형국인데요. 민주당 공천 갈등이 또 다른 중대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홍영표 의원은 앞서 이 친문계 의원들이 잇따라 하위 20% 평가를 받으면서 이 불공정 공천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인 1004호에서 이 친문계 의원들과 회동을 하면서 사실상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의총에서도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자기 가족도 벗기라 이렇게 이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어제 공관위가 이 홍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이 전략 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략 공관위 요청한 데 이어서 오늘 전략 공관위가요, 이 지역에서 이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총선 인재죠.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과 이 친명계 이동주 의원의 2인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결국 이제 사무총장이 당에서 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긴 했지만요. 그 여론조사에서도 후보군의 지역 현역인 홍영표 의원은 빠지고요. 박선원, 이동주 두 사람만 제시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공교롭게 실제로도 이 홍 의원은 빠지고 그 두 사람이 2인 경선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또 오늘 발표에서는요, 이 비명계 재선인 기동민 의원과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사실상 컷오프 됐습니다. 이 두 사람 역시 어제 공관위가 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를 전략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이 전략 공관위에 요청을 한 데 이어서 오늘 각 해당 지역에 각각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총선 인재인 김난금 변호사와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가 전략 공천된 겁니다. 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은요, 홍영표, 기동민,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를 이 전략 지역구로 지정하면서도 컷오프, 그러니까 완전히 공천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경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 사람 모두 경선에서 배제가 됐는데 결국 친문계가 느끼는 배신감도 그만큼 클 듯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전략 지역으로 이 지역들을 의결해서 전략 공관위에 이관한 이 지역 현역 의원들 경선 기회 가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전략공간위원장의 권한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전략공간위원회가 전략지역의 현역 중 이장섭 의원에게만 경선 기회를 주기로 했고요. 홍영표, 기동민, 안민석 의원은 아예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발표한 안규백 전략공간위원장의 이 기자 문답 과정에서 아주 어색한 장면이 펼쳐진 거죠. 그렇습니다. 안 위원장은 처음에는 홍영표 의원 컷오프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홍 의원의 경쟁력이 부족해서 제외된 거냐 이런 질문에는 그건 아니라고 답해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경쟁력 부족이 이유가 아니라면 결국 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올 만한 대목입니다. 네, 어제 나온 이명백 공관위원장 목소리 그리고 오늘 나온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무도 소위 말해서 컷오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는 컷오프라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관된 지역의 그 현역 의원들도 다시 경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략공관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 전략 선거고 홍영표 의원님은 지금 그럼 완전히 컷오프된 제가 양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가 질의응답을 안 받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경쟁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컷오프된 이유가 뭔가요? 당장 홍영표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홍 의원 어제도 이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를 하면서 매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은 어제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는 사실상 자신을 향해 나가라고 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뒤에서 그걸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지정되자 SNS를 통해 오로지 어떻게든 홍영표를 막겠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전략공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고 생각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홍 의원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당 결단까지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연일 당내 공천 갈등 수습에 나서고 있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영표 의원과 대화를 나눴었는데 탈당에 대한 확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 목소리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나가라.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에 대한 공천 여부가 결정되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정상적이면 따르겠다. 네. 정상적이지 않다고 아니 느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전략 예. 아무 이유도 없이 지금 전략 공관위로 보내겠다. 예. 이것은 지금 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그것은 제가 용납할 수 없죠. 최대한 제가 탈당이나 그런 그 불행한 선택은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좀 확실하게 하는 건 윤영찬 의원이나 송갑수 의원 같은 분들은 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요? 약간 거기 뭐 지금 내 대화가 아직 확답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분께 아예 그 경선 기회 자체를 박탈할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의 의사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이 민주당 공천 갈등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요, 임 전 실장이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의 거취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임 전 실장이 이 출사표를 낸 서울 중성동 갑에 민주당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을 하고 또 최고위에서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 전 실장은 어제 저녁에 지역구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어제 이제 자신의 컷오프 입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이 서울 중송동갑에서 지역 활동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실제로 어제 저녁 6시쯤 왕십리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저녁 인사를 했습니다. 현장에는요, 임 전 실장뿐만 아니라 홍영표, 송갑석, 윤영찬 등 이 비명계 의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제 친문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공교롭게도 새 의원들은요 하위 평가자들로 경선을 회부되거나 또는 공천에서 아예 배제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새 의원은요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임종석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격려하고자 동행을 했다면서 민주당이 분열의 길을 자초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현장을 찾은 임 전 실장의 지지자들은요, 끝이 아니다, 이 임종석은 살아있다 등을 외치면서 응원을 했는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 이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요,
이곳에 말뚝을 박았느냐, 이 윤석열 정권과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왔다면서 이 임 전 실장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민주당이 하나로 꼭 통합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 한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말뚝 박았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이 있냐고.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시각에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는 이 직장인 정책 간담회를 위해서 찾았던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제 시연을 하다가 모니터를 통해서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 뉴스를 보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 이 일정을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 거센 공천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제 갈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의지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 등이 친문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공천 반발에 대해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가지들이 부딪힐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친명 친문 화합을 상징하는 조어죠. 명문 정당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잇따르는 탈당 행렬에 대해서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이렇게 일축하고 경기하다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운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이 대표가 역시 이것도 시스템 공천의 결과일 뿐이고 불공정 공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내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신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에 우리 탈당을 하시는 분도 우리 당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구성원이셔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또 저희도 취재를 해보면 이 대표가 최근 이 당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달 초에 나온 이 여론조사 수치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너무 낙관론에 젖어 있다, 긴장 좀 해야 된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오늘 출근길에서도 이 민주당의 공천 갈등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를 숙청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또 한 방송에서 봤는데 이 대표가 측근 의원들과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웃는 것을 봤다.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 일갈하고 민주당은 제명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봤는데요. 거기서 측근 의원들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수 공천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희덕거리고 웃더라고요. 그게 저는 민주당의 현 주소를 민주당이 이번 공천과 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 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찍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사람으로 안 치겠다는 거잖아요. 순도 100%의 이재명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민주당입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 이름 넣어서 제명당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말이 과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어제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비판했었는데요. 공천으로 인한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심한데도 언론이 국민의힘 공천은 엄호하고 민주당 공천은 왜곡하고 있다.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 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등 그렇게 엄호를 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그런 왜곡을 하십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전략공천위에서요, 이 친윤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홍영표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연 이게 친문계의 반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홍영표 의원이 오늘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방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홍 의원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입장문을 대신 냈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묶었고 경선도 없이 나를 배제했다. 그다음에 민주의 원칙과 명분도 사라졌다. 그다음에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 민주주의를 거꾸로뜨리고 흔드는 윤석열 검찰 독재와 이재명의 사당화에 맞서 싸우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다음 주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결국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해지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말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뭐 탈당을 하겠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탈당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미 탈당해 있는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서른 의원도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른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참여를 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뭐 무슨 뭐 민주연대라는 걸 하나 만들지 무소속 연대 같은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 걸 하나 만들지 결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지금 홍영표 의원이 얘기하는 건 아마 요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 미래로 갈지 아니면 민주연대로 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이낙연 공동대표가 자 우리 새로운 미래의 이름을 민주연대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개가 또 통합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홍영표 의원이 이낙연 공동대표나 아니면 서른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자 이거를 그 민주당 탈당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둘 중에 하나로 본인이 그냥 그 들어갈 것이냐 아마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네. 임 전 실장은 어제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새로운 뭐 뜻을 세우겠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정치 레토릭으로서 좀 탈당을 암시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물론 최종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민주당 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전에 지금 탈당한 의원들은 많았죠. 근데 그분들의 탈당과는 만약에 탈당이 이루어진다면 전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친문 진영의 좌장이었고 또 어떤 분께서는 뭐 홍영표 의원이 뭐 그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우기나 했느냐 이런 비판을 하셨지만 홍영표 의원 20대 국회 때 원내대표로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검찰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만약에 정말 탈당을 해서 뭐 무소속 연대가 됐든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좀 민주당의 이 총선 전망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민주진보 진영의 투표율이 떨어지거나 투표장을 찾지 않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민주당에는 매우 악재가 지금 앞에 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의 여러 의혹 제기 또 불공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 상황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 고수하니까 당 내부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더 격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국회 청사한 당대표 회의실에서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은요. 벌써 일주일이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웅래 의원은 이 본인의 지역구 마포갑이 전략지로 이제 지정이 되니까 지난 22일부터 당대표 회의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6일 이 마포갑에 총선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이 전략 공천 됐음에도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노 의원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당의 공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노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장에 찾아와서 노 의원이 돈을 받은 걸 인정해서 이 도덕성 문제 있는 것으로 봤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에 노 의원은 자신은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보다 10배, 20배가 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을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서 그걸 도덕적 문제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어떻게 공천의 정상적인 이거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부당한 공천이라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예. 피해가 또 다른 사람한테도 가면 안 된다 하기 예. 때문에 내가 뭐 단식을 하더라도 내가 지켜줘야 된다. 의원님. 그런 심정으로 단식하고 있습니다. 농내 의원은 이제 뭐 도덕성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지도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결국 노 의원이 처음에는 이제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는 거 말씀도 드리겠고요. 탈당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현역 의원이죠. 이상헌 의원은요. 민주당이 비례연합을 위해서 진보당에 자신의 지역구를 양보하기로 한 데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요. 이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당과 이런 합의를 하면서 이 의원한테 사전에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고요. 또 양해도 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헌 의원의 지역구가 울산 북구인데요. 울산 북구는 앞서 민주당이 진보당과 또 새진보연합과의 이 선거 연대에 나서면서 진보당 소속인 윤종호 후보에게 양보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본인이 여론조사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이 내려진 것에 강하게 반발을 해왔고 결국 탈당 그리고 무소속 출마까지 선언을 했는데요.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야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단일화가 정당성을 잃었다. 진보당 윤종호 후보에게 주민의 정당한 선택을 받을 절차인 경선을 제의했지만 답변을 회피하며 민주적 절차와 민심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종호 후보에게 경선을 제안했던 이상헌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윤종호 후보는 진정한 연대를 위하여 주민의 선택을 받을 경선에 임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28일 수요일 12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야합에 의해서 강탈한 후보라는 오명은 민주전쟁의 승리를 절대로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울산 북구의 민주당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출마를 강행할 준비를 이미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공천 불복의 후폭풍으로요 탈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이 이탈자들의 지역구가 여야의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또는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또 야권이 강세였던 지역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비명계는요 이재명 대표에게 이 선거에서 이기기를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30 의원 등은 모두 수도권이 지역구죠. 탈당한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영등포 갑에선 현역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상태고요. 국민의힘이 영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조금 전 탈당 소식을 전해드린 울산 북구의 이상헌 의원 역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만큼 야권 단일 후보인 윤종호 후보와의 사이에서 야권 지지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과거 서울 중성동갑에서 내리 재선을 했던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 뒤에도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어 정작 단수 공천을 받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임 전 실장의 도움 없이 특별한 연고 없는 중성동갑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인데요. 아직 공천 결과표를 받지 못한 비명계 친문 4선 이인영 의원의 서울 구로 갑과 컷오프된 인천 부평을의 홍영표 의원 역시 탈당해서 출마할 경우 야권표를 분산시킬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서요. 어제는 이 민주당의 공천 문제를 맡는 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요. 임종석 전 실장 공천과 관련해서 친명 유튜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박영훈
박영훈 전략공천관리위원이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또 이 임혁백 공관위원장하고 함께 일하는 이재정 의원도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기동민 의원의 컷오프 결정, 이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재정 의원은요, 이 민주당 여성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당연직으로 공관위에 합류를 했는데요. 이런 이재정 의원이 이 공관위원들이 있는 이 채팅방에 한계를 느낀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관위가 이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양복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서 기동민 의원이 이 현역구인 성북을 지역구를 전략지로 이제 지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제 이 공관위 회의에서 기동민 의원 지역구를 전략지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서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임혁백 위원장이 무기명 표결을 제안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정 의원이 이런 문제를 표결로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기명 표결로 사실상 기동민 의원 배제를 결론 냈다고 하고요.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공관위 출범 후에 첫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 전례가 없다,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기동민 의원 지역구가 전략지로 지정이 되자 같은 혐의를 받고도 경선 기회를 얻은 이수진 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에 민주당 공관위는 금품 수수 여부를 인정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기동민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수를 본인이 시인을 했고, 지금 많이 비교가 되는 이수진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잡아떼면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 검증 소위에서 아마 충분히 검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컷오프가 확정된 기동민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기동민 의원의 입장을 전해드리자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검찰에 조작된 기소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당에 제대로 소명을 했는데도 공관위가 유례없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공천 배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기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기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에 대한 기소가 이미 정치 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이 적용된 거냐고 반발했는데 관련해서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공관위원장 말씀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인정했다는 것인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공관위원장이 당의 후보를 근거 없는 사실로 그렇게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검찰 공소장이 공천을 대신하는 겁니까? 지금은 솔직히 후회합니다. 기억 안 난다고 할 걸, 부인할 걸,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그러면 공천 주는 겁니까? 당의 기준이 과연 그것입니까?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관위가 활용되었다.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저는 공관위가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명계뿐만이 아니고요. 일부 공천에서 배제된 친명계 인사들의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컷오프가 확정된 안민석 의원은 친명 또는 계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안민석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선의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당에서 수용하지 않았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친명계로 통하는 변재일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지로 지정된 것에 반발하며 친명이라 희생된 것이 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계파 간 균형 때문에 희생됐다는 이런 친명계 의원들의 반발에 안규백 위원장은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변재일 의원은 친명 계파 균형 때문에 희생되는 건 아니냐고 이제 반발했는데요. 그 의원에서 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쟁력과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한 겁니다. 무슨 친명 비명을 구분해서 건 아니고 친명 비명을 구분해서 했으면 저 안민석 의원이나 변재일 의원을 했겠습니까? 그건 뭐 어떤 민주당을 프레임에 걸기 위한 하나의 작동 같고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3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나 친명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앞서 줄줄이 현역 의원들의 패배 행진이 이어졌던 광주 지역에서는요. 공교롭게도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이긴 경우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친명계의 강경파죠.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선관위는요, 이 경선 지역 13곳의 개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1일 이 경선 지역 발표에서 현역 의원이 모두 탈락한 바 있는 광주 지역에서 이 초선 강경파 모임 철험의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광산을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민형배 후보는요, 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안태욱 후보가 광산을에 출마하면서 이 민형배 의원과 총선에서 겨루게 됐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성지라 불리는 광주에서 친명 민형배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한 반면 비명계인 이병훈 의원은 광주 동남을 경선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패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관악갑 경선에선 친이해찬계로 통하는 삼선의 유기홍 의원이 친명계 원외 인사인 박민규 전 정책위 부의장에게 패했는데요. 최근 임종석 전 실장 공천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묘한 긴장감을 낳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뤄지고 있는 이 민주당의 일단 이제 공천 결과 발표에서 이거를 갖다 그러니까 뭐 친명 비명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걷어내고 그 내용만 본다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이른바 이제 세피의 수열 그다음에 중진 물갈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비명계가 이제 주로 제기하는 문제는 이거죠. 이른바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인 겁니다. 결국 어느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비명, 친명 가리지 않고 다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동민 의원의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얘기를 했죠. 자신은 검찰의 기소 사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금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은 공천에 배제가 됐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떤 의원은 그걸 갖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선 기회를 얻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경선이냐? 그 부분을 공관위가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지금 기동민 의원이 그러니까 본인과 이수진 의원 간의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한 사람은 경선 기회를 갖고 자기는 배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걸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기동민 의원님 말이 맞지만 저희가 조금 더 중립적으로 옮겨와서 본다면 결국 기동민 의원은 친명계가 아니고 비례 이수진 의원은 친명계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면 보다 더 적확한 저는 분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나간 분석이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저는 많은 의원들이 자, 이 기준이 결국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기준도 있고 또 하나의 기준은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거에 따라서 뭐 경선을 갖거나 컷오프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뒷부분, 그러니까 친명이냐 비명이냐를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지금 공천 탈락이냐 아니면 경선이냐 뭐 아니면 단수 공천이냐 이런 걸 보면 더 이해가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물갈이 교체는 있어야 되죠. 근데 형평성과 공정성이 지금 두 개 다 그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문제는 고무줄 잘 때. 왜냐하면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럼 기소 여부 예전에는 그냥 기소 여부 자체로 공천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불출마를 하거나. 근데 기소 여부를 했는데 지금 기동민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혐의를 인정한 게 아니라 약간의 행위는 인정하지만 혐의는 똑같이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의 행위를 인정한 것 때문에 왜 차이를 두느냐.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지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라고 보고요. 공정성도 마찬가지로 앞에 여러 기사들에 누적된 게 쫙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업체의 의혹도 있었고요. 공관위원도 사퇴했고 전략위 공관위원도 사퇴했고 다 뭔가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씩 이렇게 밝혀지면서 뭔가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것 하나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단순히 그냥 뭔가 세대 교체, 뭔가 중진 교체, 인물 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의 공천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단순히 그냥 뭔가 인물 교체로만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주장도 하고 또 사무총장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성춘 패널께서 말씀하신 그 진상조사라든지 그런 부분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그 부분은 또 저희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야당
역사상 이렇게 격렬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강도 높은 반발이 이어져서 선거 결과에 대한 걱정까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실 모를 리가 없겠죠. 왜 이렇게 강공일변도로 나가는지 그 이유 그리고 배경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어제 오늘 여러 언론이 이 분석 기사들을 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주목을 하는 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체포동의안 제출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 다음 국회에서도 이 불체포 특권을 누리려면은 표결에서 부결표를 찍어줄 확실한 자기 사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공천에서부터 이 친명 절대 우위의 구도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의도라는 겁니다. 이 대표로서는 지난해 이 체포동의안 표결 때 30표 가까운 이 반란표가 나오면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고요. 또 몇 시간을 구치소에서 대기했던 그런 수모를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아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이 대표의 중장기적 정치 스케줄과 관련해서는 총선 이후 4개월 뒤에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들을 미리 견제하기 위해서 공천에서부터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친문계 윤영찬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한 이유에 대해 임 전 실장이 가깝게는 8월 전대, 멀게는 다음 대선 경선에서 친문 등 이 비명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권을 생각해서 일찌감치 라이벌들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당화의 완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물질, 다른 비명계라든지 친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당에 공천을 받아서 다시 22대 국회 때 들어오는 것들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부담이다. 두 번째는 임종석 전 실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죠. 그 상징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친문이라든지 비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모이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 8월 달에 있을 당대표 경선이라든지 2027년의 대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라이벌 자체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선일보의 분석 기사를 보면은요, 이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천 진짜 목표는 운동권 그리고 친문 중심의 당 주류를 교체하려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또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 민주당 안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 86 운동권 대표 주자들이 연이어 공천 배제되거나 또 탈락 수순을 밟고 있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운동권 청산 슬로건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꺼냈는데 실제로 실행하는 건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 진짜 목표에 대해서 운동권과 친문 중심인 당 주류의 교체가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대부분이 이른바 이제 정통 운동권 코스를 밟은 인사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난 이력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대조가 된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주류인 전대협 출신 이인영 의원, 임종석 전 실장, 송갑석 의원은 줄줄이 탈락하거나 탈락 위기에 몰렸고요. 또 고 재정부 의원계인 기동민 의원과 노동운동가 출신인 홍영표 의원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컷오프 됐는데요. 이를 두고 한 중진 의원은 조선일보의 통화에서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공천은 처음 봤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회에 당을 확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간 이제 늘 비주류에 머물던 이 대표의 상황이 이번 공천에도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1964년생인 이 대표는요. 86세대에 속하긴 하지만 이 동년배 86 운동권과는 이 정치 궤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86세대들이 국회에서 각광받을 때 이재명 대표는 성남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원외 인사였습니다. 관련해 민주당의 한 인사는요, 이 대표가 당시 이 중앙 정치권에 진출한 86들한테 깍듯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2017년 대선 경선 때 문재인 후보 측과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줄곧 친문 등 민주당 주류의 배척 대상이었는데요. 민주당의 한 전직 의원은 조선일보에 이 대표가 민주당 간판이 된 게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다. 늘 비주류였던 이 대표의 상황이 이번 공천에도 반영됐다고 본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남은 친문계의 중진이죠. 전해철 의원 그리고 86세대의 대표주자 격인 이인영 의원의 공천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들의 공천 결과가 앞으로 친문계의 집단 행동 여부에 키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임 전 실장의 컷오프로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 속에서 남은 친문과 86세대 의원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인영, 전해철 의원의 공천 여부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 이들까지 탈락한다면 친문계로선 뭔가 결심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친문계가 어떻게 행동할지, 정말 극단적으로 탈당이라도 결행할지 이 여부를 정하는 데에는요, 이 친문의 지붕 역할을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아직까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친문계 공천 불이익이 이어진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는 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문 전 대통령이 이 현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식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저희 TV조선 취재에 현재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는 중이다 이렇게 밝혀서 문 전 대통령도 이 공천 사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교통 정리에 나서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 이런 일각의 주장들을 일축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은퇴하신 대통령께서 퇴임한 대통령께서 또 그 다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대통령이 그 공천에 개입했다든지 또 잘못하면 이게 또 그 대통령과 퇴임한 그 전임 대통령과 현 당 대표 간의 또 갈등 프레임으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퇴임한 대통령까지 동원하지 않은 그런 그 이 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어떤 의견을 내실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조용히 다른 경로를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제3지대에서는 누구보다 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의 공천 분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뿌리가 같기 때문에 탈당파가 새로운 미래에 합류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은 이미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서른 의원 등과 접촉하면서 현역 의원 수를 적극 늘리려는 모습인데요. 서울 중성동갑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 민주당 친문계 인사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오늘 민주당 탈당파 합류 문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야 다다익선이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했다는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말 마지노선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좀 많이 탈당하셔서 넘어오시는 전망도 있는데 좀 대략의 규모라든지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기대 예, 기대야 다다익선이지요. 많을수록 좋은 건데 오늘도 공천과 관련된 심사 결과가 본인에게 통보되는 것으로 들립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나름의 고민과 판단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대표는 자신이 총리로 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는데요. 이 대표는 임 전 실장에게 우선 위로를 건네고 마음 많이 상했을 수도 있는데 재고를 요청하고 약속했던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들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서 향후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임 전 실장이 상의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서른 의원과도 연락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면서 새로운 미래 합류 설득에 조금 기다려보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친문계를 비롯해서 이 비명계가 이탈을 할 경우에 새로운 미래보다 오히려 조국 신당이 더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친문 성향의 강도가 이낙연 대표보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좀 더 세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에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요 어제 원내에 진출하더라도 민주당과 합당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현행 국회법상 각 상임위원회에 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민주당 또는 범진보 진영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민주당이 아닌 정치 세력의 의원이 최소 1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법률안을 심사를 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여야 동수로 총 6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즉 6명 중 4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표만 있기에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겠죠. 때문에 조 전 장관은요, 이 진보적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원내 진출 후에 민주당과 합당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합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합당을 하면 얼핏 봐선 덩치가 커지겠죠. 그게 민주당의 양이 이제 규모가 커진다고 실제 국회 운영이 원활해지는 건 전혀 아니고 국회 운영에서 진보적 개혁적 법안을 통과시켜지는 게 어려워집니다. 합당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현행 국회법상 다시 강조를 드리는 게 안건 소위에 반드시 민주당이 아니지만 진보적 정치 세력의 정치인이 꼭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조국 장관의 저 발언은요,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런 면도 있을 겁니다. 이게 결국 조국 신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유권자의 시각에서는. 따라서 투표 현장에 갔을 때 그럼 민주당 찍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러지 마라. 우리는 결국 다른 당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 달라.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하듯이 이제 뭐 법안 조정 소위, 안건 조정 소위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검찰 개혁할 때 법 통과시킬 때 이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으로 갔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들어가서 통과를 시켰던 거, 이제 그런 사례를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면서 한 건데, 이건 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일당이 돼야 된다, 또 과반 의석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얘기라고 봐야 할 듯 싶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요,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출마 여부가 계속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4곳 이상의 지역구를 후보군으로 정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결정이 계속 미뤄지니까 이거 혹시 간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적인 시각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준석 대표가 검토 중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지역구는 서울 노원, 경기 화성, 세종, 대구 등 4곳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출마 유력 지역으로 떠오르는 게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동탄 지역의 분구를 전제로 출마를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젊은 층 유권자가 있는 곳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시, 동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노원구,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더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거기는 이제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하고 평균 연령이 34세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양양재 의원이 용인에가 있고 제가 또 옆 지역에 있고 뭐 이러니까 그 반도체 벨트, 경기 남부 벨트를 아우르는 그런 전략 지역으로서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 사태의 그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핵심 변수 중에 하나는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느냐, 이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 TV조선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 민주당의 공천 사태를 아주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문제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할 것이냐, 또는 표출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떤 그 최종적인 결론이 없다, 이런 얘기로 저는 보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서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고 나서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친문과 친명 간의 어떤 전면전 양상을 야당에서 띄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야권의 총선 국면에서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과연 철회할 수가 있을 것이냐, 아마 그렇게 보지도 않을 겁니다.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냥 엄중히 지켜보는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입장을 못 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바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중재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실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사실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품성상, 성품상 모두들 아마 뭔가 나서지는 않으실 거라는 예측들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1, 2주 전만 하더라도 임종석 실장의 이슈 이외에는 뭐 고민정 의원이나 뭐 정태호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다 김영배 의원, 진선미 장 다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뭐 딱히 나서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1, 2주 만에 뭔가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긴 했는데요. 전 임종석 실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 말, 이재명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말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암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여기서 뭔가 탈당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수도권 선거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이 분산될 겁니다. 아마 책임을 오롯이 지금 이재명 지도부에 이재명만으로 이길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 전 실장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나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2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특이한 점은 바로 이 현역 의원의 첫 패배 사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부산에서 2명, 대구에서 1명, 그리고 비례대표 현역인 조수진 의원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첫 영입 인재로 불렸던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비례대표 현역인 조수진 의원을 꺾고 서울 양천갑 지역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구 의원은 앞서 조수진 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까지 치열한 3파전을 벌였고요. 어제 경선에서까지 살아남으며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조 의원은 결과 발표 직후에 자신의 SNS에 응원해주신 양천갑의 동료 시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자룡 후보와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변함없이 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에선 수영구 지역 전복민 의원, 그러니까 현역 초선인 전복민 의원과 연제구 지역의 초선 이주한 의원이 각각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과 김희정 전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특히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승리는요, 이 정치 신인이 현역을 꺾은, 그러니까 이번 경선의 최대 이변으로도 꼽히는데 장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영입한 인사로서 현재까지 국민의힘 공천 확정자 중에 유일한 30대입니다. 연제에서는요, 이 17대, 19대 재선을 했던 김희정 전 의원이 8년 만에 공천권을 따냈고요. 또 대구 달서병 경선에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용판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관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함께하고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그리고 정미경 전 의원님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의 공천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신인들이 좀 많이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는데 우리 당의 30대를 대표하는 저와 40대를 대표하는 우리 구자룡 비대위원이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처럼 신인 그리고 청년 인사들의 승리도 눈에 띄지만요. 이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는 여전히 현역 불패 기조가 이어졌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2차 경선 결과를 계속 보면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김용판 의원 단 1명을 제외한 모든 현역이 살아남았습니다. 대구 경북 11곳 가운데 8곳에서 현역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았고 2곳은 현역이 결선 투표에 오른 건데요. 특히 3선의 김기현 전 대표,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감산이라는 페널티를 받고도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중에선 유일하게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기 성남 분당을 해서 김민수 당 대변인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김 전 수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용산 출신 후보자들이 현역 의원에게 패하거나 결선에 올랐는데요.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서울 송파병에서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에게, 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대구 서구에서 김상훈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어제 경선 결과에서는요, 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패배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전 당대표 그리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 같은 이른바 이제 여권의 이 빅샷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죠. 또 현역 의원 대부분이 본선행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결국 인적 쇄신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시스템 공천을 표방을 하면서 현역 의원 컷오프를 줄이고 잇따라 경선을 실시하면서 오히려 이 신인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은 건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됐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기현 전 대표가 이 최소 경선 진출을 보장하는 이 시스템 공천을 예고를 하면서 현역 의원들이 일찌감치 지역구 관리에 돌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 신인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실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은요, 그동안 이 당원 명부를 가지고 지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뭐 인지도도 떨어지는 데다가 경선이 시작돼야만 당원 명부를 볼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역 불패로 인한 쇄신 부족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은 현역 교체가 마치 지상 최고의 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선거는 이겨야 하고 경쟁에서 제일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게 절대 선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공천을 공정하게 하다 보면 정치 신인들이라든가 어떤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 왜냐하면 그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한 것이 비례제도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역구에서 이 경선을 통과하거나 지역구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도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국민의 미래에서 잘 추려내고 국민들께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험지 후보자 배치를 두고서 고심이 깊은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 호남 출마를 독려하기 위해서 기타금 1,500만 원을 당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의 보도인데요. 국민의힘이 당 소속 호남 출마자에게 총선 기타금 1,500만 원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차원에서 기타금을 전액 지원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국민의힘이 이런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건 지난 3일 마감한 공천 신청자 중 호남 28곳 지역구 중 무려 10곳의 공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호남은 보수 진영의 험지 중의 험지로 지난 21대 총선 땐 미래통합당 1차 공천 신청자 중 단 2명만이 호남 출마를 희망했었고요. 재공모를 진행했음에도 결국 호남 전체 지역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곳에만 후보자를 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전국 정당이 맞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기타금 전액을 지원하더라도 그런 전초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요,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호남 지역구 공천을 위해서 이 재공모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지만 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추천을 통해 인재를 모은 뒤에 이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오늘 정영학 위원장은요, 이 어제까지 공천 심사 면접을 다 끝냈고 이번엔 호남에서도 후보를 다 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 호남에서의 목표는 3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과 관련해서 계속 이제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중진 물갈이, 이른바 인적 쇄신이 약하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선에서도 지금 현역 불패, 거의 뭐 패배한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또 중진들은 계속 다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친윤 실세로 꼽히는 분이죠. 이철규 공천관리위원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역 교체가 마치 지상 최고의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선거는 이겨야 하고 경쟁에서 제일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게 절대 선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경선이라는 게 당원 의견하고 국민 여론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 의견에서 만약에 현역이 졌다고 할지라도 당원에서 이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 4년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용호 의원처럼 5선 정도 되면 지난 20년간 당원을 관리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지금 현역 의원들과 우호적인 사람들로 채워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이 들어가면 결국 남의 그 어떤 그 그라운드에 가서 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장치. 그게 지금 단순히 뭐 3번 이상 하면 뭐 15% 감산 이런 거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철규 위원장 말 중에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 그래서 뭐 저 예를 들어서 경선이 능사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기는 공천 다 이해를 하지만 또 이제 물갈이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기대 이런 것도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 지점 어디에서 조화를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은 적어도 그런 부분은 실패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시스템 공천의 룰을 만든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그 직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 시절에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절차를 만든 사람은 김기현 대표고 그다음에 그 절차 때문에 이루어진 그 공천 결과를 두고서 일종의 비판을 받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판을 받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건 또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왜 민주당처럼 아예 어떤 지역구를 여기는 청년 전략지, 여기는 여성 전략지, 진작부터 왜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청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곳이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대문갑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 주진우 비서관이 공천된 그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희생하면서 수도권으로 올라왔는데 그 지역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을 그 무혈 입성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년 전략 지역구, 여성 전략 지역구도 좋은데 결국 그냥 어느 지역구든 여성과 청년이 올바르게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의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게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게 절대선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현역 의원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선거운동 기간 자체가 현역 의원은 4년인데 예비 후보는 도전자는 사실상 120일 정도밖에 못합니다. 여기서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좀 인위적인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건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인위적인 교체가 없다 보니까 다 현역 의원들이 중진들이 승리하게 되면서 교체가 없고 감동도 없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하고 의사 간의 이 갈등 상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 이걸로 정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 12시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딱 10시간 정도 남은 건데요.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정부는 3월부터 사법 처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의료 현장에서 과연 전공의들의 복귀 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까지 100여 개의 수련 병원에서 이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요. 전체의 80% 정도인 9,997명, 그러니까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이 중 근무 이탈자는요. 그 대부분인 9,07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마지노선이 가까워지니까 실제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수가 어제 오전을 기준으로 해서 2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수가 사직서를 낸 전체 인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고요. 지금까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도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망설이는 전공의들에게 오늘까지 환자 곁으로 복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아직도 그 망설이는 그 전공의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복귀 마지막 날인 만큼 전공의 여러분들께서 환자 곁으로 복귀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복귀하시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는요, 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단순한 겁주기용이 아니다. 이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는요, 이 의사협회 간부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공의들을 우선 고발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한 이 선배 의사들을 먼저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오라. 이런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확실히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그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요, 이 복귀 데드라인 하루를 앞뒀던 어제입니다. 이 전공의들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하는 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부는 어제 오전부터 이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집을 방문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을 했지만 이 자택 방문을 통해서 마지막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이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임기를 마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이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았다. 이 점을 확실히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택까지 찾아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정부는 과연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 소개해 주시죠. 네, 정부는 오늘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다음 달 3월 4일 월요일을 기해서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업무 개시 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전공의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다음에 설명이 타당하지 않으면 그때 행정처분이나 사법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소 3개월간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이제 의사협회에서는요, 수사 두렵지 않다. 정부는 북한과 비슷하다. 정부를 이제 북한에 빗대거나 심지어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아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앵커 말씀대로 의협 비대위가 의협 관계자에 대한 정부의 고발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전공의 집까지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초헌법적인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바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언제든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그것이 곧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고 대화 타협보다는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같은 게 떨어지면 더 좋다 나는. 내가 판사 앞에 가서 우리 의사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겠다. 정부는 채찍과 함께 당근도 또 내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전공의들하고 직접 대화하자 이렇게 손을 내민 겁니다.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장소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인 오늘 다수의 전공의들에게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전공의들에게 비공식 대화를 공식 제안한 겁니다. 이를 두고 전공의들이 정부의 제안에 응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3.1절은 하루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연휴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